최근 한 카페에서 이벤트가 있었는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서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서 이제 사과문을 보여줬는데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한데 금일을 이제 금요일로 잘못 이해를 해서 과제를 늦게 제출했다가 불이익을 봤다는 그런 학생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 이라고 써져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중국음식 싫어하는데 이렇게 막 마음대로 메뉴를 정해도 되냐 항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나 이제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생긴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도 이 한자로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거의 한 70% 정도가 이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부터 한자 쓰지 마, 우리말만 써야 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30%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고 한자를 좋아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책을 쓰는 신동욱 작가입니다. 사실 저 때만 해도 이 한자 교육이 필수여가지고 열심히 막 한자 배우면서 막 시험도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더 이상 이제 한자 교육이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한자 공부에 대해서도 좀 소홀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낮아지고, 그래서 아마 좀 이런 일들이 더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자를 많이 알면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여기에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오늘의 주제인데요. 한자는 한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로 인해서 수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한자는 한글과 달리 표의 문자라고 부릅니다. 이 표의 문자는 뜻과 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글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과 인이라고 하는 음이 함께 들어가죠. 그래서 그 글자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유래가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자를 만들고 다듬어 오고 또 이렇게 전승해 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듬어져 온 글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혜와 철학과 그런 가치관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글자가 바로 이 한자인 거죠. 여기 에라고 읽는 한자가 있습니다. 날일과 사랑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 에라는 한자인데, 이 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날마다 사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뭔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재밌게도 혹은 엉뚱하게도 이 한자의 뜻이 희미하다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리죠. 왜 날마다라는 뜻과 사랑이라는 뜻이 이렇게 합해졌을 때 희미하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될까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이 공기가 없으면 단 1분도 숨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가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물과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느끼면서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 물과 공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해져 버린 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도 우리에게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것이지만 이게 너무 당연해져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거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 내 옆에 소중한 친구들,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버리게 되면 그 사랑이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희미할 애란 한자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게 원래부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들이 나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해주고, 한 번 더 고맙다 말해주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줄 때 그 사랑도 희미해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 한자에서 저는 배웠어요. 또 다른 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근심우라는 한자를 보면 중간에 심장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심장 위로는 머리가 있고 밑으로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머리와 다리 사이로 심장이 완전히 끼어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근심우라고 하는 한자예요. 이 한자만 봐도 막 되게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뭔가 이 막 심장을 쥐어 짜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한자가 이 근심우라고 하는 한자예요. 저는 이 한자를 보면 이 직장인으로서 이 직장의 이 중간 관리자들의 애환을 좀 많이 느껴요. 이 그렇잖아요. 이 중간 관리자들이 뭐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위에 경영진들은 뭐 실적 내놔라, 성과 내놔라 그렇게 막 계속 압박을 하고 또 그리고 팀원들은 또 팀원들대로 막 계속 불만을 표현하고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끼어가지고 고통받는 포지션이 이 중간 관리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항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직장인의 모습을 표현한 게 저는 이 근심우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이 근심을 뜻하는 이 우 옆에 사람인을 뜻하는 한자가 오면 뜻이 어떻게 바뀔까요? 놀랍게도 뜻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뛰어날 우, 넉넉할 우. 그러니까 막 우월하다, 우수하다, 뭐 우량하다, 뭐 그런 정말 좋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한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 한자를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한 10년 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참 힘든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이라도 뭐 때려치고 싶고 뭐 당장이라도 사표 내겠습니다. 막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케 회사를 때려치지 않고 10년 넘게 잘 회사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제가 뭐 직장 생활을 잘하고 일을 잘한 것보다는 내 옆에 소중한 동료들,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많은 근심우와 같은 상황이지만 내 옆에 좋은 사람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넉넉할 우, 뛰어날 우라는 한자로 바뀔 만큼 그렇게 잘 살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그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뛰어나고 넉넉한 삶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행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그칠간이라는 한자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그칠간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시선을 이렇게 내리깔고 그리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한자예요. 이 한자가 되게 고대 사회 때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분제 사회에 대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자도 그렇게 눈을 내리깔고 있는 약간 이 천민, 하인, 약간 그런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표현한 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뜻이 그치다, 뭔가 한계가 있다. 뭐 그런 뜻을 가진 그칠간이라는 한자인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한계에 있는 상황인데 바로 옆에 언덕부라는 한자가 또 왔어요. 바로 옆에 언덕이 있어가지고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자의 뜻이 한정한 한이라고 하는 한자가 되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 상황, 뭐 그런 거를 얘기할 때 이 한자를 쓰는 거죠. 너무 절망적이고 뭔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이 한자 속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칠간이라는 한자 옆에 마음심이 오게 되면 한한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마음속에 한이 맺히고 응어리가 진 상태인 거죠. 그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응어리가 진 그런 한이 맺힌 상황, 이 바로 이 한한이라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옆에 뭐 언덕이 있고 내 마음에 응어리가 지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상황들만 보지 말고 이 그칠간이라고 하는 한자 위에다가 뭔가를 한번 해본다면 어떨까요? 이 그칠간이라는 한자 위에 점 하나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한자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질양이라고 하는 한자예요. 좋다, 선하다, 어질다, 길하다, 뭐 그렇게 좋은 뜻이라 하는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한자가 되는 거죠. 아까 보았던 그 그칠간이라고 하는 한자, 그리고 이 어질량이라고 하는 한자의 그 차이가 점 하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실행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이 상황을 돌파해내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다짐 그리고 실행이 있다면 이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좀 더 좋고 어진 상황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한자가 저에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이렇듯 한자에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한자로부터 삶의 교훈과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람들과 관계하고 소통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좀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이 한자에는 관계에 대한 인사이트도 알려주는 그런 한자들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관계라고 하는 이 관은 관계할 관자라는 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빗장 관자예요. 빗장 아시죠? 그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는 그 자물쇠 같은 그 빗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실제로 이 관계할 관자를 보면 이 문 그 중간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게 바로 이 관계할 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관이 들어가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그 문을 현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을 관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관은 항상 닫혀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항상 닫혀 있다면 그거는 벽이겠죠. 관이 아니라. 그런데 닫혀 있기는 하지만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계는 처음에는 닫혀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만 관계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고 또 어떤 사람인지 서로 알아가고 그렇게 나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관계가 쌓여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관계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쌓게 되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개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한자는 문을 두 손으로 활짝 밀어 젖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을 여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 젖힐 때 그게 바로 열개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내가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 내가 문을 여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더 관계를 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개와 반대의 뜻을 가진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다들패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이 다들패는 문 사이에 제주제라고 하는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간 재미있는 게 이 제주제가 뭘 표현한 거냐면 이 쬐끄만 나무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싹이 올라오기 시작한 그 되게 어린 나무 있잖아요. 그런 새싹 같은 나무 그런 걸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이 제주제자예요. 그런데 이 작은 나무로 이 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제 다들패라는 그런 뜻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 작은 나무가 더 자라가지고 풍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 나무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문을 큰 나무로 완전히 틀어 막아버린 한자가 바로 한가할 한입니다. 물론 이 한자는 막혀있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한가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게 되게 흥미롭지 않으세요? 이게 완전히 문이 닫혀버려 있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서 한가함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보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서로의 선을 넘지 않고 서로의 선을 지켜줄 때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한가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약간 그런 강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미움받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죠. 물론 너무 후한무치하고 너무 뻔뻔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로 오히려 그런 생각에만 너무 휩싸여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가할 한이라고 하는 한자가 저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너 자신도 소중하다고, 네 마음의 문도 때로는 나무를 가지고 막아버릴 때가 필요하다고, 그래야 너에게도 여유가 생기고 너의 삶에도 여유가 생긴다고, 너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 한자가 위로를 줍니다. 여기 발일정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여기 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그칠 지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넘지 않고 이 선 앞에서 딱 멈추는 것, 그게 바로 발을정자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영어 숙제를 하는데, 제 아내가 영어 숙제 빨리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하고 막 딴청 부리고 딴짓하고 막 띵가띵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줬죠. 아들아, 네가 요즘에 그 마법천자문을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한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발을정자라는 한자를 본 적 있지? 이 발을정은 선을 쭉 걷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이 발을정자라는 한자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잘 긋고 그 선을 넘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사람 간에 맺었던 그런 약속들, 그런 것들을 잘 지키려는 최소한의 마음, 그런 게 발을정자라는 뜻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엄마랑 영어 숙제 잘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계속 그렇게 띵가띵가하고 막 놀고 있으면 엄마가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거는 바르지 못한 모습이지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고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이제 애가 숙제를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아, 얘가 좀 말귀를 알아듣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발을정자라고 하는 한자는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와 나의 사이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국가가 내 앞에 선을 쭉 긋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 선을 넘으면 당신은 감옥 갈 수도 있고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국가와 내 사이에 정해진 선인 거죠. 우리는 시민으로서 그 선을 잘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국가가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까지 침해해 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선을 쭉 그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힘이 센 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선을 쭉 그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시민들은 그 정권을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국가도 선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용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른 관계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한 선이 잘 그어져 있는 관계가 바른 관계예요. 차선을 보면 어떤 차선은 실선으로 된 것도 있고 어떤 차선은 점선으로 된 것도 있죠. 이 실선으로 된 것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점선으로 된 것은 뭐 상황에 따라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선인 거죠. 이거는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 선이 실선으로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점선으로 표현될 때도 있죠. 상대방이 점선을 그어주면 우리는 때로 그 선을 넘어갈 때도 있어요.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대가 실선을 그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선을 함부로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을 함부로 넘으면 교통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 친하다는 이유로,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이유로 그 실선을 막 마음대로 넘어갈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악화되고 깨질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어떤 선을 긋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점선과 실선이 나란히 그어진 선을 긋고 있진 않으세요? 나는 상대방에게 막 마음대로 침범을 하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침범에 들어오는 것은 막 불같이 화를 내는 뭐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하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그대로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존중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을 그을 때 한 가지 유념하실 게 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한 선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 적당한 거리에서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선을 긋는 것이 오로지 나 자신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한 선긋기는 오로지 내가 선택권을 쥐고 내가 결정권을 쥐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나 그런 가족들의 의견, 그리고 친구들의 조언,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해서 내가 결정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그들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갈 필요는 없죠. 그들을 너무 눈치 보면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을정 위에 집면이라고 하는 한자가 오면, 그러니까 이 집면을 나의 내면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한자는 결정한다는 뜻의 정할 정자가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결정은 내가 내리는 것이고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과 결과도 내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삶에 대해서 선을 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너무 꼰대 같은 말 같기는 하지만, 뭐 여자가 그냥 집에서 빨래나 하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뭐 그런 진짜 꼰대 같은 말을 하는 뭐 사람들도 아직도 있죠. 그리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가거나 공무원이 될 것이지 뭐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스타트업을 한다고 그래? 뭐 연예인을 하겠다고 그래? 뭐 그렇게 내 삶에 선을 그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내 삶에 선을 그으면서 그 선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그들의 조언도 어느 정도 들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권리도 오로지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한자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친할친이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이 친할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설리, 나무목, 볼견, 이렇게 세 개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은 서 있는 나무를 보는 것이죠. 서 있는 나무를 바라보는 게 친할친이라는 한자의 뜻입니다. 길을 가는데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이 있어요. 이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 꽃을 꺾고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꽃은 금세 시들어 버리겠죠. 그 꽃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고 싶다면 꽃을 그곳에 그대로 놓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친하다는 의미인 거죠. 이 누군가와 친하다는 뜻은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 우리는 친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만 바라보면 그거는 친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도 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 나가든 잘 못 나가든 즐겁든 슬프든 계속해서 나의 시선을 떼지 않고 응시하는 것, 그게 바로 친하다라는 뜻의 의미인 거죠.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관계를 친구라고 합니다. 내가 좋을 때만 바라보면 그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도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거죠. 혹시 여러분들 곁에는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자를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위로와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 느꼈던 그런 한자 이야기들을 좀 많이 풀어볼게요. 제가 그렇게
부끄럽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되게 자랑스럽지도 않은 뭐 그런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탈 줄 몰랐어요. 그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한번 자전거를 배워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 자전거 배울 시기를 놓쳐버려서 그런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우려고 시도해 볼 때마다 막 실패하고 뭐 번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에이 자전거 못 타면 어때? 뭐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살아왔죠. 그리고 뭐 이렇게 쭉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잘 살아오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아빠랑 자전거 타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 속으로 제가 엄청 뜨끔했죠. 자전거 못 타는데. 그렇다고 엄마랑 자전거 타라고 뭐 말할 수도 있고 너 자전거 타 아빠가 뒤에서 뭐 가르쳐 줄게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르잖아요. 이게 아이가 아빠랑 같이 자전거를 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의 정말 소중한 추억인데 제가 자전거를 못 타가지고 그거를 못 알려준다는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번민과 고민 끝에 그날 제가 바로 결심하고 자전거 수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강습을 받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배운 게 이제 평지에다가 발을 딛고 이렇게 막 디디면서 3초 동안 안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 그거를 제가 계속 연습을 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약간 익숙해지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 내리막길 위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막길로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아래를 내려다 봤죠. 물론 이게 뭐 되게 뭐 경사지고 뭐 그런 곳은 아니어가지고 뭐 그렇게 뭐 딱히 너무 위험한 곳은 아니었는데 근데 또 저는 자전거를 못 타는데 그 내리막길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살짝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타고 내려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뭐 크게 다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 제 아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빠랑 같이 자전거 타고 싶어.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용기를 냈죠. 그래, 내가 한번 이거 내려가 보고 어떻게든 내가 자전거를 배워서 우리 아이와 자전거를 타겠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미끄러져 내려갔고 자전거 타기에 성공을 했던 거죠. 진짜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자전거 못 타는 사람인가 봐. 나는 아무래도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신체 구조인가 봐. 그렇게 단념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하니까 자전거가 타진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초월이라는 이 단어는 뛰어넘을 초 그리고 넘을 월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먼저 이 뛰어날 초를 보면 달릴 주에 부를 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르니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넘을 월은 달릴 주에 도끼 월이 합해진 한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도끼 위로 뛰어넘는 모습이 바로 이 넘을 월자인 거죠.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저에게 이 자전거를 타는 거는 마치 무시무시한 도끼를 뛰어넘는 것만큼이나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 몰려왔을 때 그때 제 아들이 부른 거죠. 아빠랑 자전거를 타고 싶어 라고 아들이 저를 부르니까 저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달린 겁니다. 그렇게 달려서 뛰어넘은 게 바로 초월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동기부여의 힘을 느꼈어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뭔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주어지면 뭔가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강력한 부름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그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초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우리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하면서 이제 여러 이제 팀원들하고 또 다른 팀장님하고 이렇게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한 팀원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 팀원은 아직 결혼을 안 한 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가 진짜 결혼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있는데, 보시기에
결혼을 하면은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그 좋은 점 세 가지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세 가지 할 것도 없이 저는 딱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결혼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 한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나를 돌아서도 내 곁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결혼할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팀장님이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응원해줘도 제 아내는 저를 욕하던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막 다 웃었는데. 근데 어쨌든 다 결혼하실 때 아마 저와 비슷한 기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늘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나와 함께 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죠. 쉴휴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이 쉴휴는 사람인 그리고 나무 목자가 이제 결합한 한자인데요. 사람이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한 한자입니다. 그 나무에 기대어서 쉬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편하게 나무에 기대어서 쉬고 있는데 나무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나요? 그리고 나무가 나에게 뭔가 간섭하려 드나요? 그렇지 않죠. 나무는 그저 자신의 버팀목을 그 사람에게 내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죠. 그 사람도 나무의 소중함을 알고 나무에게 함부로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쉴휴라는 한자에 드러나는 사람과 나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당장의 욕심 때문에 이 나무를 그냥 찍어내버리고 장작으로 써버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내 등을 기댈 수 있는 나무는 더 이상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등을 나무에 기대는 것과 같다. 쉴휴라는 한자처럼 내 등을 나무에 기대고 버팀목에 기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자신의 버팀목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저는 이게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편을 들어줄 단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인 거죠.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내어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쉼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만 나의 버팀목을 내어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나무가 되어줄 때 부부 생활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에게 많은 힘을 주었던 한자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전에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저도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송인 유재석 씨와 그리고 가수 이적 씨가 함께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든 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 노래방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예, 그런 구절이 있었죠. 이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그대로 표현한 한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들어가는 이 한자인데요. 여기서 이 시도에서 시는 시험할 시자라고 합니다. 왜 시험할 시자라는 한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뭔가 처음 시도할 때 뭐 시험하듯이 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할 시자가 들어가는데 이 시험할 시자가 말씀언에다가 법식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법이 되는 게 바로 이 시험할 시자인 겁니다. 즉 내가 말하는 대로 법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라는 단어에는 이 도자도 들어가잖아요. 이 도자가 그림 도자를 얘기하는데 이 그림도는 이 커다란 네모 안에다가 꾀할도라는 한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가 백지장을 의미하는 거죠. 이 백지장 위에 뭔가를 그리려고 꾀하려는 시도가 들어갔을 때 그 결과물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이 백지장 위에 이 붓을 들고 뭔가 그리려는 시도가 있어야지 뭐 그림이 되겠죠. 이게 뭐 그림을 그리고 나서 뭐 걸작이 나오든
뭐 실패작이 나오든 뭐 그거는 일단 뭐 나중에 얘기지만 어쨌든 뭔가를 그리려는 시도가 있어야지 그림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붓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물감이 있어도 그림을 그리려는 시도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백지장은 그저 백지장으로 남을 뿐입니다. 이 백지장 위에서 무언가를 그리려고 하는 시도, 그 실행,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해보고 다시 시도해보고 다시 실행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내가 말하는 대로 법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오는 겁니다. 애초에 실패할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작이 나오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이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선택 이후에 이어지는 결과들을 감내해내면서 계속해서 잘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인생 한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에 대해서 다 아시죠? 이 토끼는 깡총깡총 빠르게 뛰어가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 뛰는 것과 걷는 것의 차이는 이 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을 동시에 지면에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거는 이제 걷는 게 되는 거고 어느 한쪽 발을 공중에 띄운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그거는 뛰는 게 되는 거죠. 이 토끼는 뛸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앞으로 달려간 거고 거북이는 신체 구조상 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걸어간 거죠. 이 뛰는 것과 걸어가는 것, 이것은 한자를 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뛰어간다라는 뜻이 있는 한자가 이 달릴 주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이 달릴 주자는 흑토자에다가 그칠지, 그러니까 멈추다라는 뜻의 그 지자가 결합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이 흑토가 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팔을 쭉 벌리고 있는 모양을 뜻해요. 그래서 팔을 쭉 벌리면서 한쪽 발을 이렇게 떼는 모양. 거기에서 이제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한자가 발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발이 한쪽만 지면에 닿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뛰어가는 거죠. 근데 이 걸을 보자라는 한자를 보면 이거는 그칠지라는 한자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그칠지라는 한자가 또 발이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이 발을 동시에 지면에 내딛고 있는 이 한자의 모습이 이제 이 걸을 보라는 한자인 거죠. 멈추다라는 뜻을 가진 이 그칠지가 두 개 온 이 한자가 걸을 보라는 이 한자라는 뜻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멈출 듯 멈출 듯, 그칠 듯 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걷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멈출 듯 하면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왔던 게 지난 저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걸을 보라는 한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사실 제 살아왔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경쟁에 되게 특화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게 재빠르게 뭔가 제 것을 좀 챙길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저 묵묵하게 멈출 듯 하지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걸을 보라는 한자가 저에게 충분히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멈출 듯 하면서도 너의 인생을 잘 책임지면서 열심히 잘 살아왔다. 그렇게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들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더라도 좀 뭔가 너무 이렇게 늦게 간다 싶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내가 목표한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게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와 나눈 따뜻한 위로의 대화들을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자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한 메시지들을 읽어보신다면 더 즐거운 한자 공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처한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각자의 한자가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도 다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저와 함께 살펴보셨던 그 많은 한자들이 각각의 위로와 그런 각각의 교훈을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여러분들만의 그런 인생 한자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한자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자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그 유익함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